안녕하십니까? SJ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경관리론 중에서도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인 이용자 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의 배경 이미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에는 평화로운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는 녹슨볼트를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자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을 관통하는 이미지입니다. 흔히 조경관리라고 하면 나무에 물을 주거나 무성한 풀을 깎는 원예적 활동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조경관리는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용자에게 최상의 휴식과 레크리에이션 경험을 제공하는 가이드인 동시에 그 공간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키는 수호자, 가이디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조경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조경기사 시험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과 법규는 물론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구체적인 수치와 절차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쾌적한 이용 경험과 무사고 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문가의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경관리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소개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관리전략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화면 왼쪽의 녹색 기둥은 더 가이드, 이용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입니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절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내 집 앞마당처럼 공원을 아끼고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가치를 창출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붉은색 기둥은 더 가디언,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적이고 법적인 측면입니다.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가건설기준 KCS에 맞는 법적 규격을 준수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앙에 있는 균형입니다. 만약 안전, 가디언만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방에 펜스를 치고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풋말만 가득한 감옥 같은 삭막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용편의 가이드만 강조하다 보면 노후된 시설을 방치하게 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문구처럼 조경관리는 단순히 시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경험을 관리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실천과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용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즉 수용 능력, carrying capacity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용 능력은 크게 세 가지 층위로 나뉩니다. 첫째, 생태적 수용 능력입니다. 식물이나 토양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계치입니다. 예를 들어 잔디밭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다밥으로 인해 잔디가 죽고 흙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한계점을 말합니다. 둘째, 심리적 수용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기분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원이라도 사람이 너무 붐벼서 어깨가 부딪힐 정도라면 경험의 질이 떨어집니다. 쾌적함을 느끼며 경험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량을 뜻하며 혼잡도와 반비례합니다. 셋째, 물리적 수용 능력입니다. 주차장 면수나 화장실 변기수처럼 기계적으로 계산 가능한 시설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가초크와 파커의 이론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용 능력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 관리를 통해 조절 가능한 가변적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잔디밭에 데크를 설치하면 생태적 피해를 줄이면서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관리자의 역량에 따라 공간의 수용 능력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레크리에이션 기회 분포 ROS와 연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용 능력을 초과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발생할 때 관리자는 어떤 도구를 써야 할까요? 크게 직접적 관리, 하드와 간접적 관리, 소프트로 나뉩니다. 왼쪽의 붉은 박스인 직접적 관리는 규제와 단속, 강제성을 띱니다. 잔디밭 출입 금지, 위반 시 벌금 부과, 이용시간 제한 같은 경고판을 붙이거나 물리적으로 펜스를 쳐서 막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즉각적이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자의 반발을 사고 공간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녹색 박스인 간접적 관리는 훨씬 세련된 방식입니다. 교육과 홍보, 그리고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행동 변화를 부드럽게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꾸 지름길을 만들어 화단을 훼손한다면 무작정 막는 대신 그 길을 예쁜 산책로로 공식화해주는 식, 동선 설계 변경입니다. 또는 접근을 막고 싶은 곳에 펜스 대신 가시나무를 심어
자연스럽게 진입을 억제하는 식재 기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현대 조경 관리에서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 간접적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원 관리는 관주도였습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주민은 그저 이용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셔리 아인슈타인의 시민 참여의 사다리 이론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다리는 참여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가장 낮은 1단계는 비참여입니다. 주민을 조작하거나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형식적 참여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거나 회유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종 단계는 3단계, 시민 권력입니다. 파트너십을 맺고 권한을 위임받아 시민이 직접 통제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Friends of Park 같은 공원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꽃을 심고 청소를 하면 그 공원에 대한 애양심이 고취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관리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반달리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민을 단순한 민원인이 아닌 관리의 파트너로 만드는 것이 현대적 관리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주제를 안전관리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점검 프로토콜이 생명입니다. 점검은 그 목적과 시기에 따라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3단계로 분류됩니다. 첫째, 일상점검입니다. 매일 혹은 주일에 실시하며 관리자가 순찰을 돌며 육안으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청결 상태나 눈에 띄는 파손 여부를 체크합니다. 둘째, 정기점검입니다. 월 1회나 분기별로 진행하며 조금 더 기술적인 점검입니다. 기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나사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도장이 벗겨지지는 않았는지 기능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셋째, 정밀점검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재해가 발생한 직후 혹은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 노후화가 심각할 때 전문가가 투입되어 구조적 안전성을 진단하는 단계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의 핵심 원칙을 보십시오. 예방보전이 사후보전보다 비용과 안전 측면에서 유리하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은 비용도 수십 배 더 들고 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리 방법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별표를 5개 쳐도 모자랄 만큼 중요합니다. 조경기사 시험 문제의 단골 출제 영역이자 현장 감리 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법적 기준들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난간 높이입니다.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높이는 과거 1.1m 기준에서 법규가 강화되어 현재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10cm 차이지만 이것이 법규 위반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시험의 핵심 체크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난간의 살 간격입니다. 이는 10m 이하여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영유아들의 머리가 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인공토양식재 최소 토심입니다. 옥상 조경 등을 할 때 배수층을 제외하고 식물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흙의 깊이입니다. 초하류는 15cm, 소관목 30cm, 대관목 45cm, 그리고 큰 나무인 교목은 최소 70cm 이상의 흙 깊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수치들은 타협할 수 없는 법적 기준입니다. 현장에서 조금 낮아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부실시공이자 위법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별 관리 포인트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사고 위험이 높고 민감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여기서 핵심 관리 포인트는 두 가지, 충격 흡수와 신체 끼임입니다. 먼저 바닥재입니다. 아이들이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바닥재, 특히 모래를 포설할 경우에는 그 두께가 반드시 30c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모래는 아이들이 밟으면 다져지고 유실되므로 관리자는 수시로 모래를 뒤집어주고 보충해서 이 깊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격 및 끼임 사고 방지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전문적인 탐침봉으로 틈새를 찔러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 목, 손가락, 옷 등이 기구 틈새에 끼이지 않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KS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관리 주기는 매우 엄격합니다.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2년에 1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원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목재 및 데크시설입니다. 목재는 자연 소재라 친환경적이고 아름답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금방 망가지는 까다로운 자재입니다. 목재의 주요 손상 유형은 부패, 갈라짐, 뒤틀림, 그리고 못돌출입니다. 왼쪽 사진의 붉은 원안을 보십시오. 관리가 안 되어 썩고 갈라진 나무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찔리거나 걸려 넘어지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최고의 솔루션은 바로 도장 관리입니다. 목재 내구성을 위해 오일 스테인을 연 1회 이상 도포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오일 스테인은 나무에 스며들어 수분을 막고 자외선에 의한 탈색을 방지해줍니다. 보수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칠만 하는 게 아니라 갈라진 틈새가 있다면 퍼티로 꼼꼼히 충전한 후 표면을 연마하고 칠해야 합니다. 부패가 심각하다면 부분 보수보다는 교체가 답입니다. 목재 관리는 결국 수분과의 전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철제와 포장시설의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안전과 직결됩니다. 먼저 철제 시설입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부식녹과 볼트 풀림입니다. 사진의 파란 원 안처럼 녹이 슬었다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대책은 녹 제거, 방청 도료, 조합 페인트 순서입니다. 녹을 벗겨내지 않고 페인트만 덧칠하는 것은 내부 부식을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다음은 포장시설입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하자는 부동치마입니다. 집안이 불균형하게 내려앉아 보도블록에 단차가 생기고 물이 고이는 현상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붉은 원을 보시면 블록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를 넘어지게 하는 주원인이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벽돌만 교체해서는 안 되고 모래를 채워 높이를 맞추고 재시공하여 평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소한 턱 하나가 큰 소송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행하게도 공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고 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처리 프로세스는 사고 접수, 응급조치, 현장 보존 및 채증, 원인 분석, 보험 처리, 재발 방지 대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현장 보존 및 채증입니다. 사고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둬야 추후 법적 분쟁에서 과실 여부를 따질 때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의 하자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 책임이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화면 하단의 경고 문구처럼 관리 주체가 우리는 예산이 없었다, 인력이 부족했다 라고 변명해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시설이 위험하다면 예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즉시 이용금지 조치를 취해서라도 사고를 막아야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조경 유지 관리도 스마트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입니다. 시민들이 앱을 통해 파손된 벤치나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지자체가 이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민이 움직이는 CCTV 역할을 하며 관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COTIS라는 유지관리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조경시설물과 수목의 모든 이력을 전산화하고 GPS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준공부터 유지관리 기간, 지자체 이관까지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시설물의 고장 시기를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찰 효율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조경관리는 삽과 가위뿐만 아니라 태블릿과 데이터를 다루는 첨단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방대했는데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현장 실무자분들을 위해 핵심 엑기스만 뽑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캡처해두시고 수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난간 높이. 추락 방지를 위해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암기. 둘째, 난간 간살 간격. 영유아 머리 끼임 방지를 위해 10cm 이하입니다. 셋째, 놀이터 모래 깊이. 충격 흡수를 위해 30c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넷째, 목재 관리. 오일 스테인은 최소 연 1회 이상 발라줘야 썩지 않습니다. 다섯째, 어린이 놀이 시설 점검. 월 1회 안전점검이 의무입니다. 여섯째, 시민 참여 단계. 비참여에서 형식적 참여를 거쳐 최종 목표는 시민 권력입니다. 일곱째, 영조물의 하자. 예산 부족을 핑계로 댈 수 없는 무과실 책임 성격이 강합니다. 이 7가지 체크포인트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조경기사 관련 문제에 상당수를 맞출 수 있고 현장에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용자 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슬라이드의 문구를 함께 보시죠. 조경의 완성은 시공이 아닌 관리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설계하고 비싼 자재로 시공한 공원이라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무성하고 벤치는 부서져 있고 쓰레기가 뒹구는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데는 채 1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죽은 공간이 되는 것이죠. 반면 평범한 동네 공원이라도 관리자의 손길이 닿으면 사계절 꽃이 피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전문적인 이용자 관리, 가이드는 공간의 수명을 늘리고 효용을 높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가디언은 이용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나사 하나를 조이는 일, 흔들리는 난간을 고치는 일이 결국은 그 공간을 완성해 나가는 가장 숭고한 작업임을 잊지 마십시오. Maintenance makes the space. 관리가 곧 공간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본 강의 자료의 근거가 된 문헌과 기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실무를 하시다 보면 오늘 다루지 못한 애매한 상황들이 분명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 블로그를 찾지 마시고 반드시 공신력 있는 국가 기준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실무와 합격에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